수년 전부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영상 보안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이른바 중국산 CCTV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CCTV의 취약한 보안과 정보 유출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장장 5시간 동안 국회와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방송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가 역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년 전부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영상 보안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이른바 중국산 CCTV가 급증했는데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여기저기서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취약한 보안 그리고 정보 유출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기는커녕 되려 안전을 해치고 있는 중국산 CCTV 실태를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률방송 스튜디오입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를 통해선 제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VPN, 가상 사설망에서 IP 주소를 미국으로 바꿨더니 한국 정부가 막아놓은 사이트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중국산 CCTV를 사용하다 해킹당한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의 모습이 적나라합니다. 해당 식당은 해킹당한 사실을 알까 찾아가 봤습니다.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사장 가게 맞으시죠? 네, 이런 것도 해요? 사람들이? 엄마야, 엄마야, 웬일이야?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비밀번호 바꿔야 되나? 식당 주인은 해킹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물론 CCTV 설치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조심해야겠다 생각. 이번에 자주 가고. 식당뿐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도, 모텔도, 심지어 민감한 신체 부위를 관리하는 왁싱샵도 모두 사생활을 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추산 전국에 깔린 CCTV는 약 1,600만 대. 하지만 CCTV 설치 대수를 정확히 모르니 해킹당한 곳은 더더욱 집계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보안은커녕 CCTV를 설치했다가 되려 일상이 유출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악할 만한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집 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무단 접속 횟수만 7,000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을까? 소용없다는 게 전문가 공통 대답입니다. 구입할 때부터 심겨진 백도어가 주요 이유입니다. 백도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낚싯줄처럼 보이지 않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문을 잠궈도 해커는 계속 열 수 있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정부기관, 특히 보안시설에 여전히 중국산 CCTV가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항만보안 CCTV 기종 설치 현황입니다. 항만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는 7,500개, 이 가운데 400대는 여전히 중국산 제품입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에서 여전히 해킹 위험이 높은 중국산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엔 중국 업체가 납품한 해안경비용 감시 장비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하도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발견돼 정부가 긴급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엔 한 군납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CCTV를 납품한다고 제안해 사업을 따낸 후 중국산 제품을 팔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산 신기술 제품이라며 120억 원 물량의 CCTV를 구매했다가 작동 오류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등이 조사한 결과 문제의 CCTV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보안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갈등 때 안보를 우려해 대대적인 중국산 CCTV 제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주요 기관과 시설에 중국산 CCTV 도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설치한 CCTV는 145만 대. 정부는 일단 시설 보안 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관리 지침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선 CCTV 판매업자들은 의구심을 표합니다. 굴지의 대기업도 대부분 CCTV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자는 거기다 폐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 한다고 봐야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을 쓰죠. 최상의 좋은 제품을. 근데 걔네들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저거 건데 저거 메이드 인 짜이나예요. 밑에 보이죠? 메이드 인 짜이나. 그냥 중국산 그냥 상중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C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기기도 해킹 위험에 취약한 상황.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선 중국산 열화상 체온 측정기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보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30, 40대 직장인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평균 98건.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인 만큼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이를 지휘할 컨트롤타워는 전무합니다. 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일원화한 체제를 구축하고 조달청 법령 역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에 법률방송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지난 27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두 진술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의도, 절차, 내용 모든 게 잘못돼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고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졌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는 겁니다. 한 장관은 또 국회의 입법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 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공개 변론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건 일부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과 어떤 안전과 그 생명과 안전에 지켜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 자율권을 존중해왔다며 행정부 소속 법무부 또는 검사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고 또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는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 청구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역시 없습니다. 이날 공개 변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을 지었고
열석으로 마련된 일반인 방청석엔 369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 혹시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2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은 5,200개에 이르며 관련 법령 정보는 470만 건이나 됩니다. 이 같은 방대한 정보를 한데 묶어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법제처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법제행정 모범국답게 대내외적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권 해석과 법령 정비라는 법제처 역할이 정부 위상을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 150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김혜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념에 따라 처장으로서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법제처의 행보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수사권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시행령 문제까지 정치권 입장차가 극명했던 시기 어수선한 실정을 바로잡으며 유권 해석이라는 본연 임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정치의 사법화를 정리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외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30건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시스템을 아시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의 우수한 정보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국가는 우리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코로나도 막지 못한 대한민국 법제처의 선진기술 전수행사는 어느덧 10번째를 맞았고 올해 열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시대에 맞게 디지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보의 관리 및 공유와 개방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꾸준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더 발전시켜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령 정보 지식 베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상 용어나 질문으로 법령을 찾을 수 있는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의 우수한 법제 시스템은 이를 도입한 국가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역할을 한다는 평가입니다. 법제 수준이 비슷해지면 경제 교류도 원만해지는데 국내 기업은 한국과 유사한 법제 환경에서 안정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처장은 법제기술 고도화를 재임 중 목표로 삼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스템 혁신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정부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나 또는 변화하는 또는 규제 혁신이나 이런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업무가 그런 업무 중에서 그 업무량이 좀 많고 그런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법제처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법제 업무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말은 정부의 권위를 대변한다. 퇴임 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기억되고 싶다는 이완규 법제처장. 작지만 강한 거인 법제처와 이완규 처장의 행보가 어떤 역사를 기록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증여, 상속, 유류분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상속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끼리 이견이 있어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미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증여와 상속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을 때 좀 사실 가급적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그리고 좀 관계적인 제약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고려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오늘 그 명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도 주금과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좀 했었는데요. 네.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상속 문제는 증여와 상속 그리고 그 유류분 또한 이제 세금 문제가 모두 다 각자 다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각자마다 고려의 사항이 조금 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세금은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율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이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나 이외에 상속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증여를 단순하게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흔히들 이제 10년마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갱신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년 자녀들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10년마다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증여를 받은 후에 그래서 10년이 지난다고 한다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마다 증여가 갱신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속 재산과 유류분을 산정을 할 때 이 부모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자세히 알아보고 오셨는데 실무적으로는 자주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매우 드물다 그렇진 않습니다. 종종 볼 수 있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재산을 모두 다 이렇게 지급해 드리게 되면 이제 그러면 남은 형제들은 이제 생계가 당장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떤 공익 재단에 다 줬는데 당장 이제 남아 있는 가족들은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그 2분의 1은 그 상속분 2분의 1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다만 이제 그 상속인들한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만약에 그 제3자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속인들한테 누군가한테 형제들 중 누군가한테 많이 준 것과는 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다만 이제 상속 개시 전에 그 1년 전에 이렇게 된 것만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할 걸 알고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류분 산정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이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이제 증여 재산으로서 가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1년간 이게 증여를 한 것에 한해서 이제 그 가산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이제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시기와 무관하게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 이제 가산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상속받는 것이 내가 이제 상속 재산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세금도 좀 적게 낼까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솔직히 상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워낙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업무를 많이 검토해보고 상속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검토해본 결과 만약에 내가 형제 자매들 즉 그 상속인이 좀 여러 명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좀 크다. 즉 이제 상속 재산가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율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우선 받으실 수 있을 때 사전 증여를 통해서 많이 받는 게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도를 검토해 봤을 때 가장 그 부분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보다는 상속이 당연히 과세면으로 조금 더 부담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만을 고려하다 보면 증여보다는 무조건 좀 상속이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증여는 말대로 공제가 되는 범위 내가 10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나 혼자만 있었을 때 케이스인 거고, 만약 공동상속인 전체 이제 복리후생을 고려한 부분인 거고, 이와 같이 상관없이 이게 나의 재산이 전부가 다 귀속되는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일단 이제 이익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상속인들 전체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얼만큼 받느냐, 내 주머니에 얼만큼 들어오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과세는 이제 가상세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서는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낳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체의 복리후생을 고려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이익, 즉 내가 얼만큼 받게 되느냐를 우선시해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증여를 통해서 사전으로 먼저 소유권을 획득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이미 그 이 상속분에서 좀 공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증명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다른 상속인 중 누가 이미 사전 증여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생존해 계셨던 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의 뭐 거래 계좌나 자산의 이동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상속이 딱 발생하면 이제 장례를 하고 이제 애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또 상속분도 이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중립적인 제3자가 이제 회계감사하듯이 이제 그 부모님이 그동안 이제 생존해 계셨을 때 이 재산 상태와 거래 내역을 쭉 검토하고 이렇게 상속되는 거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면 좋은데 이게 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상속인 1인한테 이제 이루어진 증여를 발견을 하고 이게 이제 뭐 근데 뭐 제3자는 증여라고 하는데 또 이제 받은 사람은 증여가 아니라 뭐 저차저차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받은 거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이게 증여라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두 분 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상속과 증여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약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산관에 관련해서 좀 초점이 된 거고, 이게 또 그 가족들 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적인 관점으로는 사회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금전적인 게 많이 이슈가 되면 서로 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재산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인생에서는 돈이 전부가 아니므로 이제 형제 관계들 간에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각자 좀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알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취지에서 오늘 좀 중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도 뭐 세무사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이제 상담하러 오실 때 경제적인 문제만 이렇게 고민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다른 부분도 이제 상속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정보가 없을 때 이 땅은 누가 갖고 뭐 통장에 있는 건 누가 갖고 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형제들끼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막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온 거죠. 사정에 받았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뭐 비상장 주식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좀 있으면 뭐 상장해서 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막 계속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말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뀌게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실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전문가랑 이제 상담을 좀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좀 얻고 나시고 나서 이제 조금 형제들이랑 천천히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이 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상담하게 되면 또 뭐 경제적 부담이 있고 계속 뭐 수임 설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뭐 굳이 분쟁이 없거나 아니면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수임하게 되면 또 의뢰인한테 비용 받았는데 뭔가 일을 해주는 모양새는 내야 되고 해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굳이 받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순히 뭐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든 간에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상처가 좀 남게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수록 이제 저도 뭐 문자 비슷한 그런 말을 쓰면 이제 생각은 깊게, 그러니까 말은 천천히 그리고 네. 짧게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상속, 증여,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는 만큼 민감한 문제니까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 중국산 CCTV 그리고 사생활 침해 관련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다행히 우리 군 당국이 장비를 쓰기 전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중국 업체가 납품한 이 장비에서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악성 코드가 발견돼 아찔한 상황을 맞을 뻔한 겁니다. 사용자 몰래 기기에 심어진 불법 시스템 코드를 일컫는 백도어. 이 백도어를 이용하면 보안 절차를 피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정보도 빼오고 심지어 원격으로 기기 조작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가성비를 강점으로 한 중국 CCTV는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것은 전국 어디서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백도어 위험이 높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CCTV는 단순 영상을 확보하는 녹화 장치가 아닙니다.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